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더해져 한층 똑똑해진 로봇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감성 로봇부터 집사 로봇, 손 달린 로봇 청소기 등이 등장했고 구글과 아마존 등도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로봇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면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가 가로수를 병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는 절반 가까이가 제설제 영향을 받아 초봄에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죽는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저체온증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사이다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CES에선 일상 속에 스며든 로봇들도 주목받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로봇의 챗GPT 시대를 언급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끼 같은 기다란 귀에 귀여운 얼굴을 한 로봇.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Describe what you see. I see a person smiling and holding a smartphone. 똑소리 나는 대답을 하는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감성 로봇입니다. More logistical tasks and social interaction that we do is guiding people, answering questions about products or about different kind of operation that they can have, guide them through the right room, kind of a concierge. 중국 가전업체는 인형 같은 인공지능 집사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Do you remember why today is a special day? Of course. It's David's 6th birthday, right? Planning something special?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를 목표로 일찌감치 공개했던 집사 로봇과 비슷합니다. 택배나 이삿짐 등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유용한 로봇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25kg짜리 가방인데요. 제가 맨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이번엔 제가 로봇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보조 로봇을 착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앞뒤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재활을 돕는 입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로봇이라고 부르기엔 다소 심심했던 청소기는 로봇 손이 생겼습니다. 벗어놓은 양말도 알아서 빨래 바구니에 넣습니다. 로봇 손은 고단한 농사일을 돕고 피아노를 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선포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연속 CES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젠슨 황과 만나 미래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최근에 저희 개발 속도가 또 젠슨 황이 언급한 물리적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함께 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 인텔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로봇택시로 격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상업 운행 중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5세대 로봇택시 제규어, 6세대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중국의 지커를 전시했습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행 중인 4인승 로봇택시를 전시하고
하반기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운행에 들어가 마이애미, 시애틀, 보스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는 폭스바겐과 협업을 통해 2027년 상용화를 준비 중인 로보택시와 15인승 로보 미니버스 차량을 전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시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황 CEO는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15년 뒤에 나오면 초기 단계일 것이고 30년 뒤에 나오면 후기 단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가 20년 뒤에 출시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컴퓨터와 달리 양자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선 가운데 구글은 최근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을 뜻하는 10세틸리언 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를 포함해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되 나머지 국가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방식인데 첨단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들을 소수의 핵심 동맹과 적대국, 그 외 지역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미국 동맹 18개국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 외 대부분 국가들에는 구매 상한선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세계 대부분 지역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미국 주도의 AI 기술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이르면 주말 전에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니스트 미국 버지니아 공대 공동연구팀은 뇌 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을 반복한 결과 타인의 선택을 따르는 동조 효과가 뇌 손상이 없는 참가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들을 따라하는 휴리스틱 전략을 통해 개인 의사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개인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의견에 더 민감하게 휘둘리는 이유를 설명한 연구며 개인의 선호를 확립하는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시작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고질적인 선임 지연으로 잦은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데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차기 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군 복무 동안 과학기술 인재가 경력 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의 석사 후보생을 처음으로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와 함께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가운데 올해 3월 1학기 재학생이나 2025년 9월 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성별 제한 없이 25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국방연구개발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감기 환자는 물론 독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호흡기 질환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체온증인데요. 신체가 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빨리 열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저체온증은 감기나 독감과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들을 유형별로 짚어보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은 온도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32도에서 35도 사이를 경증, 28도에서 32도 사이를 중증도, 그리고 28도 미만은 중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증 단계에는 오한과 과호흡이 오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틀대며 걷게 됩니다. 중증도 단계에 들어서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의식장애와 부정맥이 나타나고 중증 단계에는 폐출혈과 저혈압 등으로 심할 경우에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저체온의 경우 50% 이상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온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인 만큼 내복을 착용하거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맛의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핫팩이나 뜨거운 물체를 직접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기온차로 인한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손에다 이렇게 핫팩을 쥐어주거나 그러시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머리하고 겨드랑이, 심부 가까운 곳 위주로 해서 옷이나 담요 같은 걸로. 이처럼 우리 몸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일수록 몸이 차가워지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약해진 면역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거대한 양의 쓰레기가 우수수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찔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케냐 남부의 한 마을에 지름 2.5m, 무게는 500kg에 가까운 로켓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
이른바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정확한 의미는 우주 공간을 떠도는 다양한 크기의 인공적인 모든 물체입니다. 사실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해 왔는데요. 최근 일어난 우주 쓰레기 추락 사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022년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 일부가 호주 남부에 있는 한 농장에 떨어졌습니다. 작년 3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의 주택에 우주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추락해서 집주인이 항공우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은 6월에는 로켓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중국 남서부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과학계 주요 키워드로 단연 우주가 꼽히고 또 민간 개발 업체까지 우주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주 개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만큼 우주 쓰레기의 양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주 공간에서 이 우주 쓰레기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구의 궤도를 따라 빠르게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우주 쓰레기들끼리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파편의 크기는 작아지고 개수는 늘어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우주 쓰레기들이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과 충돌하게 되면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해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발사체 상단이나 유해 물질을 갖고 있는 1톤 이상의 닷슨 인공위성들이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추락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가 국제 협의체를 만들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위성을 붙잡아 대기권으로 다시 보내는 포획 위성 연구가 뜨겁습니다. 로봇팔을 뻗어 우주 쓰레기의 패인 부분을 잡고 지구 대기권에 던져 넣으면 공기 마찰로 생긴 강한 열에 우주 쓰레기가 타버리는 원리로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와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우주 쓰레기. 이제는 우주위성 발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규칙 제정을 두고 모두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박나연이었습니다. 눈이 올 때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가 가로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가 제설제로 인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가꿔진 이팝나무 중 제설제 영향을 받은 나무는 42%로 건강한 가로수 잎보다 제설제 성분이 최대 39배 높았고 초봄에 잎 눈이 마르면서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죽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보도에 제설제를 뿌릴 때 가로수와 먼 곳을 중심으로 살포하고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가 살포된 눈을 쌓아두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수도관 등 동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계속되면 수도관뿐 아니라 세탁기 결빙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탁기 결빙 피해는 어떤 건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탁기 결빙 피해는 세탁기 내부나 급수관에 남아있던 물이 얼면서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납니다.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였던 지난해 1월 23일에 세탁기 결빙 AS 접수 건수가 평균 2배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2.2배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세탁기가 옥외나 베란다 등 실외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면 세탁기와 연결된 수도꼭지의 보온과 잔수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수도꼭지는 수건 등으로 감싸 보온 처리를 해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가두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결빙 예방 열선 등을 수도꼭지에 감아줘도 도움이 됩니다. 또 세탁기 사용 후에는 급수 호스를 수도꼭지와 분리해 호스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급수 호스가 얼었다면 수도꼭지와 분리해 따뜻한 물에 담가서 호스 안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준 뒤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배수 호스의 설치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배수 호스가 곧게 일자로 펴져 있지 않고 U자 형태로 굽었다면 호스 안에 남아있는 물이 빠지지 않고 한파에 얼 수 있으니 곧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경우 사용 후 배수 펌프통에 남은 잔수가 한파에 얼면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전면 아랫부분에 있는 뚜껑을 열면 잔수 제거 호스가 있는데 만약 잔수가 얼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호스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인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세탁기 결빙 예방법을 숙지하면 세탁기 고장도 예방하고 불필요한 출장 점검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가 멈춰서 탑승객들이 1시간 가까이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 떨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고장으로 보고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췄던 곤돌라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움직인다. 오전 10시에 운행을 시작한 곤돌라가 작동을 멈춘 건 불과 15분 뒤. 영하 15도 안팎의 눈 내린 산속, 난방장치 없는 공중에 매달린 좁은 공간에서 승객들은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보라 치고 정상에는 매달려서 영하 13도예요. 여기 지금 온도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셨어요. 내부에 방송 장비도 없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리조트 측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멈춘 곤돌라가 몇 차례 요동쳐 추락의 공포도 느꼈다고 합니다. 관리 주체인 덕유산 리조트는 45분 만에 가까스로 비상 전원을 가동했습니다. 리조트가 생긴 지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곤돌라 막 녹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 5, 6m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멀미를 다 했어요. 휴지에다 이렇게 막 약간 토하고 다른 안 좋은 애들도 막 멀미하고. 덕유산 리조트는 전기적 요인으로 작동을 멈춘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정전이 됐는데 그 원인은 일단 손님들 다 내린 다음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던 300여 명은 다행히 저체온증 등 건강 이상 없이 모두 산에서 내려갔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 금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 분포도를 작성하고 있고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과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운항량을 줄이겠다고 한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국내외 노선에서 원래 운항 계획의 10%인 1,900편 가까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동계 스케줄 기간인 3월 말까지 국제선 1,040편과 국내선 838편을 줄여 모두 1,878편의 운항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에서는 일본 노선 344편과 동남아 노선 326편,
괌 사이판 136편, 홍콩 등 중화권 234편 등이며 국내선에서는 김포, 부산, 청주, 무안에서 제주를 오가는 4개 노선에서 838편을 줄입니다. (8년) 전 AI 시대를 예측했던 엔비디아 CEO가 올해 CES에서는 AI가 접목된 로봇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이에 각 기업이 선보인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주목받았고 또 사람이 목소리로 지시하면 채소를 직접 심고 키우는 농업 로봇도 화제가 됐습니다. 매년 열리는 IT 축제를 통해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